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틀을 앞둔 오늘 헌재 주변의 진공 구간을 100m에서 150m로 확장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로 헌재 주변 150m 구간에 차단선을 확장해 설치했다는 속보입니다. 네, 경찰은 진공 구간을 확장함에 따라 헌재 앞 15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현장에선 농성을 이어가려는 일부 시위자가 남아 있는데요. 경찰은 최대한 자진 이동을 거듭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 나온 국회의원들도 제한선 밖으로 이동하고 1인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 앞 상황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재의 외곽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지금 헌재의 내부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헌법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선고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헌재는 이미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오전 11시 대심 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진행합니다. 어제 오전에 진행된 평의에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힌 뒤에 주문을 정하는 판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동안 최종적으로 결정문에 담길 세부 문구를 점검하면서 법정 의견 외에 실을 다른 내용들도 조율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정문에는 다수 의견과 결론을 달리하는 반대 의견부터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나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별도 평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 만큼 늦어도 내일 오후 중으로는 최종 결정문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모레 기일에 출석할지도 관심인데 따로 정해진 방침이 있습니까? 네, 지난달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 줄곧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선 변론 기일에 대부분 출석을 했던 만큼 선고 기일에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아직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에 시위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헌재 안팎에 몰려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도 선고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도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헌재는 국민적인 관심사를 고려해서 방송사 생중계 그리고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고기일이 진행될 대심 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이 되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인터넷으로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접속이 폭주하면서 한때 대기 인원만 8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집계된 방청 신청자 수 모두 합해서 7만 1000여 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쟁률 3,550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방청 경쟁률인 796대 1의 4배를 훌쩍 넘는 수치고요. 윤 대통령 첫 준비기일에서 기록한 최고 경쟁률 2,251대 1도 이미 경신을 했습니다. 신청은 내일 오후 5시에 마감이 될 예정이라 경쟁률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헌재는 신청이 끝나면 전자추첨을 거쳐서 당첨된 시민들에게 방청 절차를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제 곧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헌재 경비도 삼엄할 것 같은데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경내 진입은 물론이고 인근에 접근하는 것도 경찰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고일을 지정한 뒤 헌재 본관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가운데 창문 대부분에는 커튼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헌재 자체 보안 인원도 이미 증원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헌재는 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의 상시 동행 경호를 받던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헌재는 구성원들에게 선고 전까지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심리 내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을 포함한 내부 직원들은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거나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외부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선고 당일에는 일반 방청객 등에 대한 출입 검색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경찰은 헌재 인근을 사실상 진공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단 범위를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네, 경찰이 헌재 주변 진공 상태 범위를 얼마나 늘린 거죠? 네, 경찰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헌재 인근 진공 상태, 즉 접근 차단 범위를 100m에서 150m로 늘렸습니다. 헌재 인근에 있는 탄핵 반대 측의 천막도 치우도록 했습니다. 또 다만 아직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돗자리를 깔고 남아있는데 경찰은 최대한 오늘 안에 자리를 옮기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헌재 인근에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는 이른바 진공 상태 만들기에 착수한 건 어제 낮 1시부터입니다. 지금 헌재 앞 도로변을 비롯해 안국역 일부 출구, 그리고 제동초등학교 사거리 등에 질서 유지선과 경찰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북촌로 안국역부터 제동초등학교 앞까지 헌재 앞 200m 정도부터는 차량 진입도 불가합니다. 인도에도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놓여 일반인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도 폐쇄했는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고 당일에는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헌재 인근이 진공 상태가 되는데 그렇다면 탄핵 찬반 양측 집회는 어디서 진행되고 있죠? 네, 일단 경찰은 차단선 150m 안에서의 집회는 절대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근처의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양측 모두 철야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 출구 인근 안국동 사거리 쪽에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무대를 세우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율곡로와 3일대로 일부 도로가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오는 만큼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헌재 주변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도 일대 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집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오늘 경찰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경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극렬 시위와 폭력 사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경찰 지휘부 회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모두 발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끔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탄핵 찬반단체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선고 이후엔 일부 군중이 격앙돼 극렬한 폭력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선고일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는 등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가포 비상은 가용 인력 100%를 동원하는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입니다. 선고 당일인 4일 10시를 기준으로 발령해 서울의 기동대 210개 부대 14,000명을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선고 전날엔 아침 9시부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의료 비상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내려집니다. 네, 경찰이 구체적으로 헌재 등 주요 지점에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경찰은 일단 탄핵 심판 선고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이 집결할 수 있다고 상정하고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부터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중인데 일단 헌법재판소 주변 일대를 시위대 등이 없는 진공 상태로 계속해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선고일이 임박하면 현재 150m인 차단 지점을 확대해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일대 위험용품 반입도 철저히 막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나 재판관을 상대로 한 테러 협박글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인 만큼 선고일 당일에는 경찰 특공대 20여 명을 헌재 내부에 배치합니다. 또 지금도 재판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호 인력도 더 증가시킨 상태입니다. 경찰은 일부 시위대가 선고일에 여의도 국회로 몰릴 가능성에도 대비해 인근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에 대비합니다. 폭력 행위에는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경용 캡사이신 분사기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찰차 한 대당 소화포도 한 개씩 배치해서 일부 시위대의 극단적 행동도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과격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에도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일부 유튜버들도 즉각 제지할 수 있게끔 전담 모니터링 팀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승복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도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출구를 일부 폐쇄하는 등 안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은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든 법치주의에 따라 차분하고 침착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승복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해하는 불법과 폭력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특히 정치권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고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전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고 전후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도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출구를 일부 폐쇄하고 선고 당일엔 아예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역들도 실시간 혼잡도를 확인해 탄력적으로 대응합니다. 도심을 지나는 시내버스들은 우회 운행하고 집회 장소 주변 따릉이 71곳은 이용 중지되며 선고 전날부터 다음 날까지 3일간 최대 2,400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을 확보합니다. 자유가 실현되는 공간이 혼란과 위험한 장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시는 또 환자 발생에 대비해 선고 하루 전부터 4개의 현장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는 헌재 결정의 승복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떤 결과든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승복은 윤 대통령의 몫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여당은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면서도 야당을 향해선 기각 판결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영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대내외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헌재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언행을 멈추라며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4월 4일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면서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관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당 내부적으론 기각 각하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기각 결정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여당 메시지 역시 기각각하로 결론 날 거란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당 내에선 그간 헌재가 5대3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선고기일이 정해진 건 4대4 기각 또는 각하로 정리된 거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그간 한덕수 총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 결과에 비춰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 결론은 어려워 보인다며 4대4 기각각하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판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흠결이 컸고 계엄 역시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권한 행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은 어제부터 국회 주변 비상대기에 돌입했는데 다만 헌재 주변에선 일부 의원들이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화면 야당인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파면 외에 다른 답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며 무난히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고기일이 잡혀 다행이라면서도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어떻게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는 행위에 결단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여당에서 승복 입장을 요구하는 데에도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가해자가 대통령이고 국민이 피해자인데 왜 야당의 승복을 강요하느냐며 애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 경내외에서 전 의원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고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천막 당사를 지키며 여론전 기세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헌재 선고를 두고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후 열린 본회의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넘겨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우선 24시간이 경과하는 내일 당장 표결에 붙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올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경고했습니다. 이런 탄핵 전국 속에 오늘 재보선 본투표도 진행되고 있죠? 네, 이번 재보선은 부산교육감과 서울 구로, 충남 아산, 전남 담양, 경북 김천, 경남 거제의 기초단체 등을 뽑는 선거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까지 겹치며 이번 선고는 다소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율도 7.94%에 그치며 유권자 관심도가 낮았는데 다만 지난해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속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어느 정도 민심을 가늠할 척도가 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구로구청장과 담양군수를 제외한 세 곳에서 여야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유세에 참석했던 담양군수도 눈여겨볼 만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담양은 특히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에 이어 민주당과 조국 형식당 사이 호남 대결이 다시 성사됐습니다.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은 15.8%, 부산시 교육감 투표율은 15.8%, 5곳 기초자치단체장은 29.2%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에 여야는 상반된 결과를 기대하며 선고일까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후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탄핵 소추 가결 111일 만의 선고입니다. 지난 111일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4월 4일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합시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틀 뒤 금요일 이 시간이면 결론이 나와 있을 텐데요. 사실 판결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지금도 결과는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야는 전혀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권이요. 재판관들이 한마음으로 모으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소신대로 밝힐 것이다. 그래서 기각이나 각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될 상황이었다면 문영배 재판장이 선고를 미루었을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분 성향상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재판 진행을 해왔었고 사실 초기부터 재판 진행을 할 동안에는 뭐 그냥 요식행위처럼 재판을 하고는 곧바로 탄핵을 선고할 거다 그런 예측까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변론 종결 이후에는 그 탄핵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온 것은 뭔가 탄핵 심판의 정수, 재판관의 정수인 6명이 확보되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자꾸 임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뭐 쌍탄핵, 줄탄핵, 일괄탄핵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임기 연장법까지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저거 탄핵 그 결정 못하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5대3 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5대3보다는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더 그 기각적으로 가담을 해서 4대4로 정도 될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선고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냥 객관적인 추측인데요. 이것도 꼭 뭐 부채도사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4대4 추측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선고일 지정 후 첫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재판관들의 역량과 인품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반응에 대한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믿습니다. 이게 뭔가 정치나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그런 법치 국가로서의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4월 4일 11시에 아마 8명의 재판관들이 8대0 인용을 선언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난 4개월간 12월 3일부터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상당히 위기의 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선언을 통해서 통합하고 국난 극복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졌느냐 여러 가지 뭐 분분한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재판관들이 나름 시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초반에 너무 빠르게 선언을 했다고 하면 또 민주당이 재촉해서 빠르게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또 반대의 그런 볼멘 소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시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타이밍에서는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빠르게 선고해라. 이제는 정말 데드라인에 다 가갔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양쪽 다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처럼 여야 전망이 엇갈리면서 선고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기각 결정 시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자 여당에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야당이 공식 천명해야 한다. 국민적 불복 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 선고에 대한 불복 선언이냐며 여권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러자 박홍근 의원, 앞선 글은 선고 기일 발표 전에 올린 거라고 오늘 해명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만에 하나 야권 성향인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됐다면 6대3으로 파면 인용될 수 있는 재판이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5대3 기각 또는 각하돼 결과가 뒤바뀔 경우를 우려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결과 승복에 대한 정치권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전국인데요. 오늘 나온 여야 입장 듣고 오시죠. 민주당은 지금 이제 심판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이 승복하겠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나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라 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려요. 지금은 윤석열 파면이 옳다라는 얘기들을 전 국민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기각되면 이것을 수용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네, 국민의힘은 연일 승복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탄핵 심판 결과가 선고가 되었을 때 만에 하나 인용이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요. 60일 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복이라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각이 됐을 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얼마 전까지 삭발 단식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가서 천막 당사까지 치고 지금 오히려 막 시위를 조장하고 그리고 또 더욱이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사회 단체들까지 같이 연대를 해서 저렇게 불복 운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회 질서가 매우 혼란해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양분시키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금 그런 수용할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보니까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재판 결과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저런 식으로 막말이나 퍼붓하는 거 보면 뭔가 지금 초조하거나 또는 지금 이성을 잃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의 워딩을 정리해드리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강요하다라는 질문처럼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불복운동을 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좀 수용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거기 대고 살인죄 운운하는 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승복 관련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대통령이고 피해자가 국민인데 왜 야당 보고 승복하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지금 헌재 심리는 결국에는 청구인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회와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헌재가 심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결과는 당사자인 국회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는 지금 인용 기각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과에
과연 승복할 것이냐, 아니면은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대통령 행세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는 실제로는 지금 4월 4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정의 가정을 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돌아오는, 저는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지만 1%라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요.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방, 외교, 그리고 경제, 여러 가지 민생에 있어서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순방을 갔을 때 외국인 사절단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실제로 국방에서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지금 수많은 사령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군 통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상당한 그런 반대 운동들은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는 국정이 더 분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이번에 결론을 낼 때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더 안정되고 통합의 길로 가겠느냐, 이런 부분에 염두를 해고 그 판결에 대한 결과를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지금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탄핵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결국 탄핵을 주도한 자들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탄핵 요건도 되지도 않는데 탄핵을 주도해서 결국 국가적인 혼란을 빠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거기 되고 도리어 탄핵이 기각되면 벌어질 이야기가 지금 뭔가 뭐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이런저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 자체가 저는 탄핵을 주도해서 탄핵이 기각되고 나면 탄핵 주도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이 더 생기고 지금 더 나라는 양분되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곧바로 대선이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 그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불안스럽게 만드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김 의원님 하신 말씀은 아마 박홍근 의원의 SNS 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음으로써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정리해 주시죠. 실제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복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야당이 반대하면 껌껌이 이제 비상계엄 하다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기재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상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인용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돼서 뭔가 불복을 하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굳이 가정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뭔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은 방금 거고요. 이야기하셨잖아요. 기각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용될 거라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헌재 선고에 대한 언행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누구를 겨냥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쌓여갖고 차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각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인용만 생각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박홍근 의원의 말씀은 실제로 4월 4일 선고 기일이 발표되기 이전에 5대3 대드락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이 워낙 회자되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질문하셨던 게 언행 자제령, 이재명 대표가 헌재 선고에 대한 언행을 자제하라, 의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그런 부분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맥락에서의 말씀인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4월 4일 11시 그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 만약에 기각됐을 때 그 불안감을 조정하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더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 우리는 불복 오해를 낳을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가요? 헌재의 그런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시스템을 믿는다라는 얘기에서의 자제령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 재판관을 폄훼한 것처럼 이야기한 건데, 지난 주말에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헌법재판관 8명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정계선,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은 결단하라. 예. 그리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선고하라. 그리고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 분은 을사오적 되지 말라 이 말은 이분들은 자기들하고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미 적대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이해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재판관한테 을사오적이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당신들은 이제 우리 편 아니다라는 걸 공개 선언하는 거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 이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면 이분들이 민주당 원내대표의 협박에 굴복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요.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을 당에서 내놓고 지금 제출했잖아요. 그럼 문영배, 이미선 이 사람들은 우리 뭐 하청업자 비슷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 사람들은 6개월 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 선고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렇게 민주당의 하청업자처럼 나오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래 이 5명은 적어도 민주당에 의해서 엄청나게 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그냥 말로 뭐 좋게 이야기하라 이게 아니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이 재판관들이 뭡니까 이게.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재판관 8명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3가지 그룹으로 나눴던 그 일에 대한 김재현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운명의 시간이 이틀 뒤인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진 걸 두고 재판관들이 결과를 암시한 거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각 하나 기각 의견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절대 안 변하는 4명은 빼고 예. 나머지 4명은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죽을 사자 2개거든요. 윤석열의 정치적인 사면상고가 4월 4일 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선고 시간이 11시로 잡혔더라고요. 예전에 보통 한 10시쯤 잡혀가지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지 않느냐. 저희 당의 대다수의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시가 40이다, 40. 그래서 사자가 3개 들어가 있어. 네, 다 숫자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볼게요. 4월 4일 죽을 사자가 2개다. 그래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뭐 합리적인 근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모든 것들은 다 아전인수격 해석이고 다 바람을 담은 내용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선거할 때 보면은 그때가 2017년 3월 그리고 11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11시가 특별한 시간을 지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도 사실은 선언문 있고 하는데 한 20여 분 걸렸고요. 예측하거나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 판결문이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1시 한 30분 좀 넘어서 결국에는 주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시간과 그런 일시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헌재가 언제 선고하나 왜 선고를 안 하나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과 유추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냥 결론 나면은 다 무용지물의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건데.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오전 11시로 잡힌 게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기각될 거다 이런 주장인 건데 이 또한 그냥 예측이잖아요. 근데 사실 기각되면 훨씬 그 판결문이 길어집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뭐 가능성이 별로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재판관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짧아지죠. 본안 판결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안은 아니 전체 각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재판관 8명 중에서 과반수인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이 사안은 본안 판결에 들어가지 않고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판결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뭐 계엄 선포 요건이고 뭐고 볼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 각하한다 이러면 짧게 끝날 거다라고 주위에 이야기는 했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분이 각하 의견으로 나오려면 글쎄요, 그렇게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3분 이상이 각하 의견이면 기각되기 때문에 저는 뭐 기각된다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시냐 11시냐 이 차이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 한 군데에서는 평의와 평결까지 끝냈다라고 하는데 저는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거의 이 나라가 양분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이 판에 평결까지 끝내면 벌써 결론이 났다는 것이고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알려질 가능성이 더 큰데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저는 오히려 선고 당일 아침에 평결을 해서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서 11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무슨 죽을 사자가 뭐 3개니 4 더하기 4에 12를 합치면 어떻게 10이 되느냐 했더니 1 더하기 1로 또 만들어서 도대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부 하고 있고요. 이런 시간이 있으면요. 국민들한테 좀 안심하도록 정치나 좀 똑바로 하는 게 나아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수준 낮게 됐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안이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게 누가 죽는 이 사안이 이게 이런 이야기 할 때입니까? 저는 좀 언제부터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4월 4일 11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여야가 해석이 분분한데요. 뭐 합리적인 분석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분석도 있고 저희가 잠시 짚어봤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미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요. 하지만 표결 절차는 어찌 될지 아직 불투명한 거죠? 그렇죠. 지금 내일도 본회의가 잡혀 있긴 한데 만약에 이런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정말 추진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실제로 그 권한 대행을 할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또 내란 특검에 대한 상설 특검 임명도 하지 않았고 여러 방식으로의 권한과 직무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게 또 그 소추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안건이 상정은 됐습니다. 보통은 24시간 그리고 72시간 사이에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4월 4일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주당이 최상목 그런 총리를 뭐 지금으로서는 탄핵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유보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슈가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헌재가 계속 기능과 작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인용이든 그 이후라도 꼭 재판관 임명에 대한 필요성은 있어서 꾸준하게 주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최상목 당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한 유일한 이유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도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버리면 이주호 부총리가 대행을 하니까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보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그 대통령 권한 대행도 아니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를 해봤자 실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탄핵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경상도 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칼을 한번 뽑았으면 하다못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지 않느냐. 화풀이로 탄핵 소추를 했는데 지금 머쓱하잖아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든 임명하지 않든 대통령 탄핵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저는 적격하지 않는 분이라고 봐요. 사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도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하면 민주당 이미지만 나빠지고, 지금 한미 간의 통상 현안도 많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현안도 나쁜데 여기에 대고 부총리를 또 탄핵 소추를 해서 경제 수장을 선발을 묶으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못합니다. 못하는데 썩은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지금 탄핵의 판단에 대한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72시간이라고 하면은 오늘 기준으로 해갖고 토요일까지거든요. 그렇기 공교롭게도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와 좀 맞물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대부분 본회의가 잡히거나 표결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고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현명한 판단, 합리적인 뭔가 그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고 앞으로 표결 절차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윤 대통령을 대표 저자로 한 책이 한 권 발간이 돼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은 87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라는 겁니다. 대표 저자가 윤 대통령이고요. 공동 저자로는 심평 변호사와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은 의원, 그리고 전한길 강사와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도태호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최후 변론이 실려 있을 뿐 윤 대통령이 직접 저서에 참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심평 변호사님 시집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축사 말씀을 책에 실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허가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공저자는 뭐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공저자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축사가 한 챕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정도이다. 대통령실 입장도 저랑 비슷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책의 공저자들이 오히려 헌정 파괴를 주도해온 라인업이라고 비난하면서 종이를 만들어내는 나무에게 미안하다는 댓글이 넘쳐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그들 지지자들을 갖다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파면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결과를 불복하는, 그 결과를 부인하는 그런 책을 내는데 동조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예약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님은 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아니,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나경원 의원은 심평 변호사 출판 기념회에 가서 축사를 한 것이 그 책에 실려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을 그냥 실어놓은 것이고, 이분들이 책을 쓰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원고를 작성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은 결국 이제 우리 지금 민주당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조기 대선 국면에 왜 이런 책을 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탄핵이 기각되면 이 탄핵 기각 과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걸 뭐 자료집처럼 모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책을 한 4월 4일 이후에 알려졌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지금 알려지니까 지금 시점이 좋지 않다고 보세요? 아니, 좋고 좋지 않고 책을 그 판매도 10일 이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져서 괜히 입방아에 오르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책을 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사자들의 그 나름대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또 비난을 퍼부으면서 무슨 조기 대선 국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고
탄핵이 기각될 것이 예상되니까 이분들은 그 탄핵 기각이 되었을 때 그때 대통령은 최후 변론을 어떻게 했고 또 관련자인 뭐 지금 요 도태우 변호사나 심평 변호사 이런 분들 또 나경원 전한길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면서 했던 발언을 모은 자료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만 모았어도 공동 저자, 대표 저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안 내봐서요. 대표 저자로는 가장 이름이 있는 분을 대표 저자로 어쨌든 그 안에 글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들 하나요?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무슨 나무야 미안하다 이렇게 혹평을 퍼붓는 것도 예의는 아니죠. 예의는 아니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나무야 미안해 이 혹평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책을 낸다는 게 국민들한테 정말 환호를 받을 수 없는 부적절한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이 공저자들이 지금 지난 4개월간 비상계엄에서 집회 나가느라고 무대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을 텐데 책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에는 발언 모음집이고 그 저작권 때문에 심평 변호사가 사실은 양해를 구하면서 공저자로 하면서 또 세간의 이슈, 화제를 가지고서는 이제 판권에 대한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책 냈을 때 그래도 베스트셀러 1등 올라가면서 나름 수익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구 집회 하면서 유튜버들이 수익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그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이런 책 나온다 그러면 또 이름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 들어가 있으면 책 한 권 삽니다. 그런 수익이 꽤 모델이 나쁘지가 않은 거죠. 비즈니스라고 보고요. 참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고 이 시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87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상당히 망쳐놓은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책을 내고 또 조기 대선 국면에 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서는 또 본인들의 세력을 또 과시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대표 저자로 되어 있는 책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이틀 뒤면 대통령에게는 두 갈래 중 하나의 길이 정해지게 됩니다. 저희가 양쪽 시나리오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탄핵 인용이라면 6월 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인용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쪽 시나리오를 다 짚어볼 일단 겁니다. 인용이 될 때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곧바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당내에서 그 탄핵 인용을 가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항상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각되면 일단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이 12월 3일 이후에 4개월 정도 국정이 많이 흐트러진 이 상황을 다시 복원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예를 들어 국민들께 그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흐트러진 인사부터 챙기고 그리고 또 한미 간의 여러 지금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 현안을 먼저 챙기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있을 것이고 당내에서는 지금 비대위 체제거든요. 이 비대위 체제를 이제 정상적인 대표 체제로 가야 되겠죠. 인용과 기각 시나리오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면 최후 진술에서 약속했던 임기 단축 개헌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헌 문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말씀대로 대통령이 개헌을 하는 과정에 임기 단축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는 별로 흔쾌히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기 단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신현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른바 87 체제를 이제 새로이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간에 함께 노력을 해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그 체제를
출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뭐 개헌안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부터 시행을 하자고 하면 부칙에 적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탄핵 기각 인용 시나리오 둘 다 짚어주셨는데 그럼 민주당 쪽도 이제 양쪽 시나리오를 다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당대표직 내려놓고 출마 선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60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곧바로 뭔가 행동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당직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여러 주자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대설도 나오던데요. 예, 추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서 또 대선 후보를 추대가 아닌 그 선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게 매우 큰 숙제라고 보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돌아온다면요? 대통령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돌아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의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민주당과의 협치를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의 대상으로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통치를 하신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꾸짖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양쪽 시나리오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불 피해가 난 경남 산청에서는 오늘도 잔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지원책을 내놨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산자락이 새카맣게 그을린 임산물 재배 농장. 표고버섯을 키우는 시설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15년 넘게 키운 산양삼이나 송이, 더덕 등 각종 약초와 임산물을 심어놓은 곳은 모두 타버려 피해가 큽니다. 산청 방문의 해를 맞아 기대가 컸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로 지역민들께서는 이제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대형 산불로 인해서 지금 팔로부터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넉넉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주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화마가 휩쓴 터전을 찾았습니다. 팔순을 넘긴 할아버지는 행여 감나무를 되살릴 수 있을까 밭을 돌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누가 네 살지도 안 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라 사람은. 잔불 진화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 규모가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지자체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농약 구매비나 가축 입식비 등에도 보조금과 융자를 지원합니다. 산청군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피해 가구와 우리 농업인, 임업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리 국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마의 상흔 위로 일상을 회복하려는 주민들.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힘을 내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번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북 지역에 산불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산림 인접 비상소화 장치가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이 대형화하는 만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가구 정도가 살던 작은 골짜기 마을이 한 집만 빼고 전부 불타 무너졌습니다. 경북 북부를 휩쓴 대형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를 덮친 겁니다.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마을이 모두 불탔습니다. 실제로 이 불이 붙는 시간이 소방차가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 번쩍하면서 바로 불이 확 확산됐으니까요.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지만 산불에 대비한 산림 인접 비상소화 장치는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마을 곳곳에 미리 물을 뿌려두거나 산불 확산을 늦추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성의 한 마을 야산 근처에 설치된 비상소화 장치입니다. 산불이 바로 코앞까지 닥쳐왔지만 주민들이 계속 물을 뿌린 덕택에 뒤쪽에 있는 건물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산림 면적이 133만 헥타르를 넘는 경북 지역에 설치된 비상소화 시설은 43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산림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에는 1,800여 곳 넘게 설치됐고 고성과 양구, 강릉 등 대형 산불때마다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경북은 불타기 쉬운 소나무 숲이 가장 많은 만큼 더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불길이 오기 바로 전에 혹은 산불 지구가 있을 때 주민들이 직접 이 물을 뿌려서 소화전과 소화 장치를 통해서 건물에 물을 뿌리게 되면 적어도 90% 이상 집이 불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산불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산불 위험이 큰 지역엔 의무적으로 비상소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번 영남 대형 산불에서 필사적으로 노인들을 구조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경북 영덕에 거주하는 선원 인도네시아인 수기안토 씨입니다.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 산불이 영덕군의 해안가 마을까지 덮쳤습니다. 늦은 밤 마을로 번지는 불길에 수기안토 씨는 다급히 골목으로 뛰쳐나왔는데요. 마을 곳곳을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고 있는 노인들을 깨웠습니다. 할머니, 산에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해야 해요.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경사가 있는 비탈길, 주택까지 밀집한 탓에 신속한 대피가 쉽지 않았죠. 수기안토 씨는 잠에서 깬 할머니들을 한 분씩 업고 언덕길을 내려와 방파제까지 대피를 시켰습니다. 덕분에 마을 주민 60여 명은 무사히 배를 타고 화마에서 벗어났습니다. 수기안토 씨는 8년 전 취업비자로 입국해 3년 뒤면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단기 체류 거주 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마을 노민들을 살린 수기안토 씨가 우리나라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희 어머니 가게예요. 도와주세요. 폐업 위기에 놓인 부모님 가게를 도와달라는 글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글이 이렇게 새로운 지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죠. 지난달 23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백반집 아들이라고 소개를 한 남성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재료값은 오르는데 손님은 줄고 있어서 10년 동안 이어오던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순식간에 조회수가 1억을 넘어서고 3만 6천 번 넘게 공유됐습니다. 그러자 전국 곳곳에서 부모님 가게를 소개하는 비슷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음식점뿐만 아니라 떡집, 철물점, 열쇠집까지 장사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담아서 자식이 대신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한 누리꾼이 이 글들을 모아서 바로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언급된 가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 포털 지도에 표시를 해서 이른바 자영업자 구조 지도를 그린 겁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강원, 전국 곳곳에서 벌써 500곳 넘는 점들이 생겼습니다. 자영업자 구조지도 효과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SNS를 보고 주문했다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었고요. 사장님들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 어린 손편지와 반찬 서비스를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식 사랑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절박한 국내 자영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영업 구조 지도인데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이제 각 지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게 과연 좋은 일이기만 할까라는 생각은 사실 해요. 폐업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이제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넘어와 있는데 정말 이게 개인의 책임인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네,
너무 참혹합니다. 미얀마 강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만달레이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스님들이 이용하는 수도원 건물도 무너져 20여 명이 파묻힌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저희는 만델레이 대형 빌라 붕괴 현장에서 수도원 건물이 무너졌다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30분 정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하나 건너 하나꼴로 건물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정말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또 집이 무너져서 길거리로 대피해서 바닥에 깔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마주쳤습니다. 네, 나무에 가려 잘은 보이지 않지만 제 뒤로 보이는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건물은 수도원입니다. 이 방향에서 봐도 건물이 기울어진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빨랫줄에 아직까지 걸려있는 승복들을 보면 이곳이 수도원으로 쓰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반대편에서는 이 건물이 반쯤 무너진 모습이 더 쉽게 보이는데 군인들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취재진은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수도원에서는 젊은 스님들이 200명 정도가 숙식을 해결하고 수련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한 스님은 20명 정도는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건물 안에 묻힌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급하게 탈출하느라 대부분 입고 있는 승복이 전부고 경전이라든지 자신들의 물건은 모두 챙기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취재진도 지진 여파로 통신 연결 등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추가 피해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만델레이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이틀 뒤로 잡혀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곧바로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되고 반대로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박조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숨가쁘게 진행된 변론 기일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심판정에 나와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이런 주장에도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의 기록을 쓰게 됩니다. 곧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만큼 한남동 관저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경호 점검을 마치는 대로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죄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제한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예우는 파면과 함께 박탈돼 연금과 사무실, 보좌진 지원도 없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탄핵 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윤 대통령은 신분 유지는 물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 시스템도 정상 가동됩니다. 당장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복귀 일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데 극도로 분열된 전국을 감안해 국내 정치보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 대응 등 외교 안보 현안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헌재 최후 변론에서 약속한 개헌이나 정치 개혁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석이 배정된 일반인 방청에는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미 평결 절차가 완료됐다면 결론은 나 있는 건데 왜 4월 4일 11시냐 이 부분을 놓고
상당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시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선고 시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오랜 시간 지체되어 왔고 여러 전망들이 나온 만큼 시간을 두고 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고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오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오전 10시이고 오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오후 2시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오전 선고는 오전 10시, 남은 선고, 즉 오후에도 선고가 이어져야 한다면 오후 2시에 선고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 선고의 일정한 배경 내지는 모종의 암시가 아니겠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추측컨대는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오전 10시에 곧바로 선고하기보다는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최종적인 일부 형식상 하자를 수정하는 취지의 마지막 평결을 거쳐서 선고하기 위해서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다소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탄핵심판 인용 시에 오전 11시에 선고를 함으로써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전망도 나옵니다만 사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해서 인용 또는 기각을 그 자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12시 점심시간 전에 끝내야 하니까 뭔가 선고 내용이 간단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건가요? 결정문이 상당히 길다고 하더라도 그 요지를 읽기 마련인데 아무리 그 요지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오전 11시에 선고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이면 충분히 그 결정문을 모두 읽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 오전 11시에 선고 시간을 잡았다는 주장도 분명한 근거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전에 이제 그 결정문을 낭독할 때 한 25분 내외 정도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렇다면은 지금 예상도 한 그 정도 시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30분 내외, 길다면 40분, 더 길다면 50분 정도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8대0 만장일치의 결론이라면 비교적 빠르게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20분 전후로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의견이 대립하고 특히 반대 의견이 있거나 법정 의견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그 논거를 달리하는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게 제시될 때에는 선고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장 50분 남짓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결 절차까지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남은 이틀 동안은 어떤 걸 하는 거죠? 평결을 통해서 최종 법정 의견을 마무리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법정 의견을 전제로 별개 의견과 보충 의견 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재판관들이 그 별개 의견과 보충 의견, 반대 의견의 논거로 어떠한 사항들을 삽입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법정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재판관들의 논리적 근거에 일부 흠결은 없는가, 형식적 하자가 존재하지는 않는가, 사실관계 인정에 일부 오타 등이 존재하지 않는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을 통해서 법정 의견, 즉 최종 의견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지만 선고 당일 오전에 마지막 평의를 열고 이 형식적 하자들을 가다듬는 형식적 판결을 한 번 더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번 선고 과정 생중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과거에서도 생중계를 했었죠? 그동안 생중계는 흔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녹화 방송을 일부 시차를 두고 송출하는 방식을 취해왔지 생중계는 흔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가 결정되면서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6번째 생중계 사례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선고 생중계가 이루어진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입니다. 이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일부 사건의 한 장에서만 생중계가 결정되었는데 이 사건 역시 국민적 관심사, 그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음을 고려해 전격적인 생중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저희 YTN을 포함해서 많은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 방청객 경쟁률이 어마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생중계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인 방청석은 20석이 배정돼 있는데 어제부터 전자 추첨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한때 9만 명을 넘어서서 신청 접수에만 2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에도 24석이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되었었는데 1만 9천여 명이 몰리면서 7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를 훌쩍 뛰어넘는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탄핵심판 심리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이 사건 자체에 쏠리는 시선뿐만 아니라
아니라 역대 어느 탄핵 심판 사건보다 양측의 격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아마 일반인 방청 신청도 더 높은 비율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치열해진 경쟁률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제 앞으로 다가온 만큼 쟁점들도 살펴보겠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형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여인형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뭐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헌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게. 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부터 이제 변론에서 이야기했던 것까지 저희가 듣고 왔는데 핵심이 어떤 건가요?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었는가, 포고령 1호 자체 위헌성, 나아가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쟁점을 더하자면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요건, 즉 실체적 요건으로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판단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금지 부분은 사실 헌법에 정면에 위반되는 조항인데 이에 대해서는 경고성 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시도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서도 직접 국회 등의 그 기능 권능 행사를 막아 세우지 않았고 체포 지시 등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같은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최종 결과일 텐데요. 그동안 헌재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질문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동안 변론기일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을 저희가 편집해서 다시 보여드렸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재판관의 질문 중 어떤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이세요? 일단 이 사건 쟁점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포고령 이론은 굳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아도 관련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떠한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서 지시가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관련자들이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지시를 전달받았다, 즉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안 자체를 윤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 이는 헌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나아가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비상입법기구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기관입니다. 즉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삼권 전체를 포함한 권력장악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탄핵심판 인용의 요건으로서 직무집행 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중대하여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일을 사정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당연히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헌재가 그 부분일 텐데 지금 예상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습니다. 만장일치부터 6대2, 5대3, 4대4까지 있는데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만장일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일부 의견이 엇갈린다면 4대4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4대4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유는 5대3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일부에서는 각하 의견이 상당수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됩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탄핵 심판 절차의 하자, 나아가 내란죄 철회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끌어낼 만할 정도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의견이 대립된다고 하더라도 인용과 기각이 대립하지 각하 의견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고 8대0 만장일치나 7대1 그렇지 않으면 급반전으로 4대4 인용과 기각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태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5대3 대드락설이 참 많았는데 왜 5대3 가능성은 적다고 보세요? 5대3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그 당시에는 3인이 공석인 상황이었는데 6인 체제로도 심리는 진행해야 한다. 다만 만약 6인의 의견이 엇갈려서 결론을 내릴 때 공석인 3인의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을 때는 그때는 그 결론을 미루면 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새롭게 임명될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면 그 결정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판시를 불과 수개월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지금 5대3으로 갈려 있다면 만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을 시에 결론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공언했던 사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상황이라 네. 5대3으로 엇갈림으로써 실제 5대3으로 결정될 때에는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텐데 예. 만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을 때 결론이 바뀔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에 따라 이와 같은 혼란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공언한 그 결정문 내용을 뒤집는 상황이라 5대3으로 엇갈린 상태로 그대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그럼 현재 만약에 낮아 보입니다. 5대3이었다면 한 명이 의견을 바꿔서 6대2나 4대4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이나마 헌법재판관들이 5대3으로 의견이 대립되었다면 현재 대통령실 나아가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태도에 비춰볼 때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것으로 보이진 않고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변론 재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5대3으로는 그대로 선고할 수 없으니 일부 재판관들이 그 의견을 달리해서 만장일치로 돌아서거나 6대2, 7대1 그 반대로 4대4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선고기일을 통제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만장일치를 짚어주셨는데 만장일치가 되더라도 다수 의견 외에 어떤 이제 별개 의견들, 소수 의견들이 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장일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개 의견과 보충 의견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별개 의견과 보충 의견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결정문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일부 정치적 성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제해도 어떤 사안을 두고 법적 평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판관은 주요 쟁점 전체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서 중대성이 있어서 공직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수 있지만 네. 일부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의 경우에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굳이 그 사유는 인용 의견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법정 의견, 즉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별개 의견으로 그 인용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더 제시하는 헌법재판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견들이 엇갈리겠지만 8대0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다면 그 법정 의견은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내부 일부 의견의 대립이 있고 그 일부 의견의 대립은 그대로 소수 의견으로 결정문에 적시됩니다. 예. 예. 이미 결론은 정해졌을 텐데 저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4월 4일 11시에 첫 문장이 뭐였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를 또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이 부분 네.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이 부분은 그 가능성은 충분히 점쳐집니다. 사실 헌법재판 그중에서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을 준용합니다. 민사재판은 선고 시에 주문만 읽고 끝냅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은 선고 시에 이유부터 먼저 읽고 주문을 읽기 마련입니다. 네. 헌법재판, 탄핵심판이 형사소송을 준용하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이유부터 먼저 읽고 주문을 읽어야 합니다. 끝까지 듣다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예상이. 다만 이는 만장일치를 전제로 합니다. 즉 형사소송에서 재판관은 만장일치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즉 형을 유죄로 선고하느냐 무죄로 선고하느냐 그 결론만 달리할 뿐입니다. 만장일치를 전제로 한다면 일반 형사소송 선고 시처럼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 예. 별개 의견, 나아가서 반대 의견, 또 다른 보충 의견이 존재한다면 먼저 이와 같은 소수 의견이 존재한다고 알리고 주문부터 읽고 이유를 읽어오는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예. 헌법재판 실무제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고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법적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예. 만장일치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문부터 읽을 가능성 또 그 반대의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실무제요를 근거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언급이시고요. 예. 자, 당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되면 물론 지금까지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도 최초로 출석한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예.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게 되면 그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떠한 형태로 내려지든 선고 중은 물론 선고 직후 금요일에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은 주말이 끼어 있으므로 사회적 현실적 파급 효과를 일부 완충하기 위해 지정하였다고 보여지는데 네.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하게 된다면 그날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 파장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시 선고가 어떠한 형태로 내려지든 양측의 대립은 극으로 치닫게 되고 경찰을 비롯한 각종 경호 인력의 경호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 측이 선고 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지금 헌재 주변 경비는 상당히 강화돼 있고 지금 진공 상태 구역을 100m에서 150m로 늘렸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경비가 더 삼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경비가 삼엄하고 헌정사상 최초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예. 일정한 사건에 선고를 앞두고 이 정도의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
조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진공 상태 150m로 확장한다는 경찰의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진공 상태는 그 일대 누구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읽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통행하는 일반인의 출입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회 시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 내지는 기자회견을 하려는 이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인데 이와 같은 진공 상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 선고 중이나 그 직후 한 2시간 정도에는 일반인의 출입도 전면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자, 뭐 헌정사상 최초는 아니지만 이례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 효력 발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발생을 하는 건가요?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 결론에 이른 것인가 일부 의견 대립하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유를 먼저 읽든 주문을 먼저 읽든 주문을 읽는 즉시 인용 결정이면 즉각 파면되는 것이고 네. 기각 결정이면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결정문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을 읽는 시간을 결정문에 추가로 삽입해서 결정문을 발표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주문을 읽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므로 주문을 읽는 즉시 그 피청구인의 지위는 즉각 결정되게 됩니다. 예, 주문을 읽는 즉시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여론이 상당히 양분된 상황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재판관들에 대한 경우는 이미 경찰이 상당히 두텁게 진행해 왔었는데 네. 특히 최근 연관된 다른 사건 선고 이후에 일부 재판관의 집에 일정 부분 테러가 가해진 사건 이후로 경찰의 경호 경비는 더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예상컨대는 이미 기존 여러 사건에서도 경호 경비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예 선고 시점, 선고 이후 약 1, 2주가 지난 시점까지도 헌법재판관들을 헌법재판소 내부 외 외부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경호 경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헌법재판관들 각 집에도 경호 경력 인력이 상당 부분 투입돼서 일체의 노출이나 공격을 막는 형태의 경호 경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단 1, 2주 정도 추가 경호 경비를 예정해 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한 달, 2달, 석 달 더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경찰이 여러모로 경호 경비 전략을 짜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호 경비도 주요한 3가지 사항 중 주요 사항으로 꼽고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 사건 선고로 헌법재판관 일부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테러가 가해진다면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남부와 충북, 경북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개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지속하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6도, 청주 6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17도, 광주와 대구도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